네,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경익남과 토론합시다의 원조 이광수 대표님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인대 네. 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또 김광석 교수님하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도움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교수님? 네, 오늘 좀 유독 멋있으신데요. 약간 네.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멋있으세요. 김광석 네. 스타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 제 스타일이긴 한데 하여튼 멋있으시네요. 사실은 여러분 이 옷이요, 오늘 김광석 교수님이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 네. 근데 너무 저한테 딱 맞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어울리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고요. 오늘 이 옷값하고 가야겠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예. 옷값 하려면 한 10번 찍으셔야 10시간. 10시간 찍으셔야 되는데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경익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이 시리즈가 돌이켜보면 처음 대표님을 만나서 네. 이렇게 대담을 촬영하려고 딱 앉았는데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질문지를 주셨어요. 오늘도 또 질문지를 이렇게만큼 주셨는데 네. 그 질문지의 그 첫 질문을 딱 드리고는 나머지 질문을 읽지 않았어요. 왜냐면 첫 질문을 드렸는데 그 첫 질문 가지고 대화를 오고 가면서 네. 굉장히 재밌는 게 토론이 되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채널만의 특징으로서 네. 토론을 해보자. 네. 고 토론을 또 지향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견해를 달리 들여다보고 코끼리를 봐도 이쪽에서 저쪽에서 밑에서 위로 그래야 코끼리를 온전히 볼 수 있다. 그런 의도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토론은 결국엔 특히 이제 뭐 자산시장이나 경제에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결국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제나 아니면 뭐 부동산 얘기하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돈을 벌려면 그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네. 복합적인 사고의 가장 기본은 다양한 의견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토론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사실 제가 MBC의 100분 토론을 몇 번 나갔는데 전 그건 토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질문을 예. 사회자가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회자가 중간에 들어가서 뭔가 조율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말하는 사람끼리 주고받아야죠. 네. 근데 예전에 손석희 앵커가 하던 100분 토론은 그랬어요. 그래서 껴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런 게 전 토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특히 경제 관련된 뭐 이런 대화인데 그런 토론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어디 유튜브 찍었는데 어떤 분 뭐 예를 들어서 집값 좀 빠진다고 하는데 집값 오른 분이 왔어요. 네. 근데 말씀하시길래 제가 듣고 바로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왜 자기한테 직접 질문하냐. 사회자가 하면 되는데 화를 좀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 토론이라는 게 토론 문화가 또 아직 정착도 안 됐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경익남 오면 제가 너무 편하죠. 네. 감사하고 정말 말씀이 맞는 게 제가 이제 방송계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뵈면 이광수 대표님하고 토론하고 싶지 않다. 대표님은 토론하고 싶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대표님하고 싫어요. 토론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 뭐 이런 거 이렇게 왔을 때 누구랑 하냐 뭐 했을 때 이광수 대표님 그럼 나 안 해. 나 화내는 것도 아닌데. 화내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채롭게 만들어줘. 그렇죠. 근거를 탄탄하게 만들어. 그렇죠. 내가 미처 못 봤던 부분도 보게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거시경제 관점에서 우리가 조망을 해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너무 좋습니다.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전 사실은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경익남 와서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즐거워요. 이 시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배우고 이런 저희가 얻는 것들을 구독자분들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거를 이제는 좀 캐치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얼마 전에 또 북미 다녀오셨잖아요. 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예,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네. 2024년도에 네. 글로벌 증시, 부동산, 그리고 관련해서 매크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네. 미국의 특히 상업용 부동산. 예. 워낙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를 계속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슈라고 봐요. 네.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들어오는 만기가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살려면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만기가 거의 5천억 달러예요. 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600조 원이요. 네. 근데 이게 저금리 때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들어오면 차환이나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고금리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차환 거래 시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고금리 대출을 그렇죠.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수익성이 뚝 떨어지죠. 네. 두 번째는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공실률이 미국의 전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20%를 넘어가고 있어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공실률은 높고 예. 근데 이제 빚을 일으켜서 사놨는데 금리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을까? 사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오피스 시장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봅니다. 저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공감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뭐 가계부채 구조로도 보면 우리 약 1,900조 원에 해당하는 가계부채 규모에서 87%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더 많아요. 비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그렇죠.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나름 20년, 21년, 22년 초까지 받았던 그 고정금리로 받았던 금리는 워낙 싸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이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저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2년, 3년 정도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환 거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차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다. 이제 공실이 메꿔졌으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미국 경제가 그래도 뭐 노랜딩 아니냐. 어제 또 IMF 전망치가 나왔는데 2%대로 전망했습니다. 2.1%로.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좀 놓고 논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숫자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까지는 좀 벗어나는 느낌. 근데 또 경기 침체 완전 아닌 건 아닌. 그러니까 안 좋은 경제인데 그래도 이제 소프트 랜딩인데 소프트 랜딩과 노 랜딩의 사이. 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니까 그래도 미국 경제가 괜찮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 한다면 이게 터지면 소위 이제 경착륙, 연착륙을 논할 상황이 아닌 그렇죠. 그냥 시스템적 리스크로 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려하시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인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계는 네. 고금리에 영향이 없어요. 네. 고정금리 비율이 80%가 넘거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가계는 소비를 안 줄여.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서브프라임 때문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살 때 다 고정금리로 해요. 미국은. 네. 그래서 가게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상업용 오피스 빌딩은 투자를 하면서 네. 투자 규모를 늘려 나가다 보니까 예. 저금리여서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기 구조를 짧게 한 거예요. 만기 구조를 짧게 할수록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게하고 다르게 오피스 빌딩은 쉽게 말해서 만기 구조가 짧다. 근데 그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금리 충격이 있는데 네. 펀드멘탈도 안 좋아.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두 가지를 본 거죠. 하나는 네. 이제 많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냐면 공실률이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예. 현상이지 네. 이제 끝나가고 있고 다 이제 백투 오피스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건 공실률은 계속 줄어들 거야. 일시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진짜 일시적일까? 아, 혹시 구조적인 게 아닐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고 싶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출들이 대부분 로컬 뱅크에 있어요. 네. 그래서 로컬 뱅크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대출 규모라든지 시장을 이걸 지금 뭐 얘기도 듣고 네. 직접 오피스도 보고 온 거죠.
네. 근데 지금 너무 좋은 의제를 주셨는데 일시적인 일이냐 구조적인 일이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이제 공실률이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뭐 정점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거라면 뭐 상대적으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구조적인 이유다 그러면은 이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 하시는데 미국 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어떤지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엄청 크니까. 많이들 좀 오해하시는데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IMF 경제전망 보고서 가지고 좋은 것만 써요. 보도자료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한 이유가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상향 조정해서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를 상향 조정하게 돼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가 미중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그것이 결국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시스템적 리스크가 오면 또 어떤 영향, 이런 걸 보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은 근데 통상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오피스가 있고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이 정도로 많이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이제 공실은 일단 코로나19 때 언택트로 전환되면서 그렇죠. 언택트로 전환됐는데 일시적인 거죠. 그럼 코로나19 끝나면 다시 돌아올까? 그렇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언택트가 일상화된 거죠. 그렇죠. 이런 특징을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보시는 그런 팩터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점이 근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전 이번에 보고 와서 확실히 안 게 이거였어요. 예. 지금 이 언택트와 예. 쉽게 말해서 재택근무를 누가 원하느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워커들이 원해. 그렇죠. 워커들이 원하면 일시적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 기업이 원하는 거라면 네. 그러면 구조적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본 건 기업이 원해요. 네. 근데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네, 문제인 둘 다 거예요.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더 길게 구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기업이 원하는 이유는 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네. 기업이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기업도 비용을 네. 줄여야 돼요. 예.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정 비용을 낮추는 거잖아. 네. 그렇죠? 네. 고정 비용의 대표가 딱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네. 이런 사용료, 임차료, 그렇죠? 예. 임차료와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언택트와 재택근무하는 순간 이 고정 비용이 확 줄어. 네. 아니 회사도 안 나오면 임금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복리후생비라든가 네. 이런 것도 적게 들어간다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즉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언택트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도 편해?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구조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게 저희가 싸워야 되는데 계속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감하는 말씀을 또 드린다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미국에서 잡 오프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요. 네, 네. 근데 그만큼 인력이 안 구해져요. 그러면 지금은 어쩌면 고용주가 우위에 있는 입장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고용주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고용자가 우위에 있어요. 바게닝 파워가 세요.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뭐 빅데이터 전문가, AI 전문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빅데이터 전문가, AI 전문가가 소위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그 핵심 인력들, 그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도 다 이들을 원해요. 근데 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이들이 원하는 일하는 방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요구하느냐? 재택근무 됩니까를 따져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알바생들도 알바생이라고 죄송하지만 파트타임 잡 근로자들도 이 자영업자들이 인력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소위 알바생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돼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요즘 MZ세대들의 조건이 몰라요. 화장실 청소 안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화장실 청소를 해요. 이런 식으로 누가 조금 더 바게닝 파워가 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잠깐 좀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베버리지 커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지 그게 수직축. 수평축은 인플로이먼트, 언인플로이먼트 실업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업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분면을 그리면 이쪽에 위치할수록 좋아요. 실업률은 낮고 그렇죠. 잡 오프닝은 많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베버리지 커브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이 구간에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실업률도 낮고 완전 고용이죠. 4%가 안 되죠.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4.8%. 그리고 잡 오프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니까 상대적으로 고용주가 요구하는 인력보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까다롭게 따진단 말이에요. 뭐를 따지느냐? 재택근무 됩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 입장에서도 언택트로 했더니 의외로 생산성이 안 줄어요. 근데 생산성은 줄긴 줄겠죠. 조금 줄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임대료 감소라든가 비용 감소 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언택트로 전환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일정 부분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상당히 구조적으로 언택트화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시를 늘리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고용자가 예를 들어서 열 위에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동자가 그러니까 힘이 세면 네. 이런 관계가 항상 근데 이거는 바뀌잖아요. 바뀌죠. 계속 예, 그렇게 바뀔 될 수 수는 있겠죠. 없다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주 요인이면 네. 주 요인이면 이 문제가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근데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후자가 더 지금 세요, 힘이. 네. 기업이 원해. 그러면 이게 정착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기업이 원한다는 얘기는 소위 출근 근무 일자리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더 셀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기업이 비용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상 네. 그리고 큰 산업의 트렌드가 사실 그쪽으로 가니까 네. 우리가 굳이 오피스를 임대해서 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게 예. 문제인 게 사실 미국 경제의 가장 핵심은 뭐 교수님도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전 레버리지 경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레버리지 핵심은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레버리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축이 사실은 상업용이에요. 네. 근데 이 축에 조금 뭔가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면 예. 미국 경제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지. 네. 너무 좋은 포인트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그냥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자체가 전체 GDP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올해 GDP가 작년보다 미국이 2.1%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GDP는 늘어나는데 뭐를 중심으로 늘어나느냐? 소위 주식 너무나 잘 아시지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소위 상대적으로 재택이나 출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종류의 산업 생태계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언택트 근무로도 괜찮다. 언택트 근무를 해도 효율성이 안 떨어진다. 생산성이 안 떨어진다. 하는 산업 섹터의 일자리 창출은 많아져요. 그래서 고용자는 많아지는데 그만큼 출근할 이유는 없어지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비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구조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뭐 다보스 포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기업이나 이익 집단의 목소리라고 돈 있는 사람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그리고 스위스에서 하잖아. 네, 근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네. 근데 뭐 그렇게 보셔도 좋은데 그 싫어하진 마시고요. 그들은 무슨 목소리를 내는지는 보셔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2024년 이후에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볼 때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의 GDP 규모가 앞에 말씀하셨던 소위 ICT나 이런 빅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커지는데 가장 많이 이 고용 창출이 안 되거나 이 산업 섹터가 커지지 않는 영역이 바로 대면 유통 사업입니다. 대면 유통. 우리도 장보러 이제 마트 가거나 전통시장 가는 비중이 줄잖아요.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만큼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많이 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출근 근무 인력이 덜 필요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대면 쇼핑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출근 근무 혹은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이 더 안 줄어드는 그런 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구조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시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이제 주식을 보잖아요. 네. 전 이거가 문제가 생기면 네.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네. 예, 한번 예. 크러쉬가 되죠. 그러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올 수 있다. 미국 경제가 그렇죠. 굉장히 강한 좀 문제가 올 수 있다. 네. 그러면은 크래쉬가 오는데 네. 그러면은 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연속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기회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다시 극복할 거. 어떤 극복이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오면 극복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 레질리언스가 좋은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예.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되게 뭐랄까 스트롱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회복 탄력성이 높은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또 빠르게 회복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 부동산만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피스를 없애고 아파트를 만들어. 네. 가능하거든요. 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는 거죠. 주거용으로. 예. 그럼 공급은 줄잖아요. 예. 근데 주거 비용은 지금 임대료는 엄청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장이 중요해요. 시장이. 네. 시장이 그런 상황이 나오면 또 다른 수요자가 와서 시장을 회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돼요. 그 시장에 맡겨놓은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업용 부동산 터져. 건설사가. 그러면 건설사 살려줘. 네. 살려주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냥 놔두면 되는데. 네. 근데 그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저는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나빠질 거다가 아니고 예.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온다. 또 자, 다른 그러면- 기회. 전 사실은 여기에서 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어떤 기회도 찾을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높은데 또 엔비디아를 사라고요? 몇 프로 먹으려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되게 큰 기회가 올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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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가장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봐요.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실제 시스템적 리스크가 생길지 통제 불가능한 그런 리스크로 전개될지 이걸 시나리오로 하나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금리를 또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시작인 거야. 그 패턴이. 그러면 네.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하드 랜딩이나 뭐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좀 약하다라고 그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죠. 그런 일이 있다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시그널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앞서 자 날카로운 질문 앞서 대표님이 미국 경제가 워낙 탄력성이 좋다. 회복 탄력성이 있다. 리질리언스를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경제의 행보들을 보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잘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대표님이 잘 아시는 위기가 터져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터지지 않게 극복을 자꾸 시키는 거죠. 아니 그 지점에서 저 의견이 그렇게 달라요. 해왔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아 그러세요? 저는 왜 아니라고 혹시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는 저는 네. 터졌을 때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터졌을 때 네.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 코로나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죠. 터지고 나서 대응한 거예요. 네.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아니 그건 어떻게 터지기 전에 코로나 대응했어요? 그렇죠. 터지고 나서 대응했다. 그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잘 대응해야 그렇죠. 된다. 그 예.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저는 그게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면 태원건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태원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워크아웃 들어가기 전에 태원건설이 그렇게 어려운지 알았습니까? 애널리스트들 많이 알았죠. 그 정도 몰랐어요. 대중적으로는 몰랐죠. 대중적도 그러고 전문가도 막 10조 원 걸려 있고 막 예.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내부 사항이잖아요. 채권단들이 알고 그렇죠. 채권단도 몰랐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저는 아니 구체적으로 거기서 2.7조가 예. 이게 분양률이 얼마고 이런 내용은 모르잖아요.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재무 상황이 그건 알지만 굉장히 안 좋다라는. 네. 그건 알지만 전체 규모라든지 비교 아, 예, 차원은 예. 알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서 네. 내가 지금 전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네. 거기에 분양이 몇 프로여서 여기 VF 대출해서 근데 위기가 터지니까 네. 그걸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 대책이 나오거든요. 정확한 대책. 네, 네. 근데 미국은 거기에서 되게 강했던 거죠. 터지니까 네. 그걸 딱 타겟팅해서 정확한 대책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네.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대비할 수도 없었고. 그런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전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네. 지금 문제 얘기를 많이 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많이 위험성도 아는데 이게 터지면 이제는 대응이 나오겠죠. 네. 어. 그러면 그럼 또 미리 예비하지 않는다.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조차도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아니라 터지면 터지라고 놔둔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그렇죠. 스타일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를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음모론 들어간 건데. 네. 아, 음모론. 예. 그래야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야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터지라고 놔둔다는 네. 거죠. 미국이.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게 누가 됐든 그래야 기회가 생기지 미리 예방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쵸?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회를 이건 음모론입니다. 네, 네. 어떤 근거는 없어요. 터지게 놔두고 기회를 잡고 회복시킨 거. 그러니까 누가 그 기회를 본다는 거죠? 누가 정부가? 됐든, 돈 있는 사람이 예, 됐든 예. 아니면 거대한 이런 그런 세력이 됐든 네. 근데 그런 문화가 미국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좀 더 뭐 정말 말 그대로의 생 자본주의죠. 그치. 그러니까 정책의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있겠죠. 뭐 정당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자본주의가 좀 더 생 자본주의적 성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리에 맞게 그렇죠. 쓰러질 애들은 좀 쓰러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경향성이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아니 교수님 자본주의 핵심은 유한 책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유한 책임이라는 거 이면에는 뭐냐면 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예. 망한데 어쨌든 타격을 적게 망하고 개인들한테 책임까지 안 물겠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모험 투자가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유한 책임에 대해서 명확한 거니까 망하게 놔두는 거야. 네.